첫째 시간을 너무 길게 했죠? 이게 어떻게든 이게 그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갖고 좀 길었습니다. 원래 이 벌칙이 한 40분 정도 강의하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다 보니까는 어려운 파트니까 그 길게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짧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렇게 되는데,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3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개정이 돼서 요즘에 그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이 돼서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전체적인 윤곽 요거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처음 도입한 게 언제예요? 대통령 누굽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처음 도입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 부동산하고 별로 친하지 못했죠. 부동산하고 별로 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헌법보다도 더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규제법을 만들겠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그 이후로 이제 그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내용이 조금 개정이 되는데 법만 개정이 됐지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 개정된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부동산에 대한 거래 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인계약서,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게 일반법,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은 게 특별법,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은 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죠.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 일반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인계약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부동산 똑같죠?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고 계약. 어떤 게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까? 계약. 그러니까 매매는 계약 중에 한 종류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하고 검인계약서를 비교해보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적용 범위가 좁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법이 됩니다.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 일반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거 외에
이거 외에 다른 제도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자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부동산거래 신고제라는 것은 부동산거래 신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 일반인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 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해준 개업공예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거래 신고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거래가의 적정성을 검증을 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 신고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 신고 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가 권리관계만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 가격의 변화 과정이 등기부에 일률적으로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을 FM대로 내야 되겠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한 푼도 탈세할 수 없는 겁니다. 세금 FM대로 내고는 투기하는데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투기 예방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거래 신고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라는 것은 결국은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이게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예요? 실거래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격. 그래서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실거래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시면은 이게 수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는 사전 허가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실거래가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실거래가가 확정되죠. 그 이후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별도로 해야지만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아직까지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농지 소지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이에요. 배우셨어요? 공법에서 벌써 농지법까지 했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 공법생은 부지런하니까. 시, 구, 읍 면장이에요. 군수가 빠지죠. 그러니까 군 지역에서는 군수가 농취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이 발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군 지역에서는 군수가 발급하지 않고 읍면장이 발급할까요? 그 시와 구라는 행정구역에는 농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 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행정구역은 대부분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죠. 촌이니까. 그러니까 군수한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라고 하면은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전부 다 군으로 몰리겠죠? 그러면 이 군 업무는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서만 군수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이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읍과 면에는 실거래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거는 시, 군, 구에 돼 있지 읍면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농취증을 발급을 해줄 때 실거래가의 적정성을 검증해서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았어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요거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특례에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두 번이나 신고할 수는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서 별도로 신고를 해라. 신고를 두 번이나 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뭘로 통합이 된다? 내국인 걸로 통합되는 겁니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에 두 가지를 첨가시킵니다. 첫 번째는 국적, 두 번째는 부동산 매수 용도. 요거 두 개를 첨가시키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되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되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여기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는 것을 두 번이나 허가받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뭘로 통합이 된다? 내국인 걸로 통합되는 거예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검인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써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뭐는 안 해도 된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도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검인 별도로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제도와의 관계, 여기서 매 시험마다 한 지문이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지문. 5개 지문 중에서 한 지문. 어려워요? 근데 표정이 어려워하는 표정인데 그래도 들어두세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생소하죠? 이 제도가 생소하니까 이 전체 내용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역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시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농취증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답니다. 왜 안 받아도 되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를 취득하는 요놈이 농사를 질 놈이면 허가해 주죠. 농사 안 짓고 투기할 놈이면 허가 못 해주죠.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서 이미 농사 질 놈인지 안 질 놈인지 이거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질 놈인지 안 질 놈인지 이거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취증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취증 안 받아도 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뭐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되는데 뭐는 별도로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시점 자체가 매매계약 체결 전이라고 해 있죠. 실거래가가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 안 해도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공급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계약. 요거 세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데 283페이지 보세요.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신고 대상 옆에 28, 29 이렇게 해놨죠. 28회 시험, 29회 시험 연속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넘기시고 28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부동산의 공급계약 이렇게 해놨죠.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말한다. 내려오면은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이게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매매계약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때는 거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있으면 그 법률이 8개가 쭉 있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렇게 이제 그 법률이 쭉 나오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나올 땐 이 법률까지 다 명시가 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꼬투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을 다 명시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을 찾을 때는 이 법률은 무시합니다. 무슨 법이 나오든 이건 다 맞다. 그리고 포인트를 잡을 때는 부동산의 공급계약,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접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해이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의 공급계약, 여기만 포인트를 주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법률은 다 맞는 걸로 처리하라고요.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의 매매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기역니은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주택법 등의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입주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죠. 매매계약.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뭐가 부동산이다? 토지와 건축물이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그 부동산이니까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이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공장재단은 왜 신고 대상이 아닐까? 공장재단은 이 공장재단 안에는 토지가 들어가고 건물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각종 기계가 들어가고 각종 공업소유권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공장재단 안에 어떤 기계가 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알맞지 않다는 얘기죠. 기계값에 따라서 좌우가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중개 대상물은 총 몇 가지예요? 저기 앞쪽에서 배우신 중개 대상물은 총 4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요거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법,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요 4가지가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매매 계약. 그러니까 오직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이틀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지만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 매매 신고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왜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될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드는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매매에서나 매매 가격이 나오지. 교환은 이 건물하고 옆에 건물을 맞교환을 했습니다. 이 건물의 실거래가는 얼마예요? 없죠. 그냥 교환했으니까. 증여는 공짜로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없죠. 경공매는 경락되는 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나오는 거는 오직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교환이나 증여, 경공매, 임대차 전부 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매매만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거래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임대차 계약은 아니라니까요. 오직 매매만 신고 대상이라고요. 30회 시험에서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프린트 60일은 30일로 바꾸세요. 30일로 개정이 돼 있죠. 60일에서 30일로 개정이 됩니다.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에서 30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 뭐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이 30일로 바뀌니까 이번 시험에 30일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문제가 나오겠죠. 그 프린트는 어차피 오늘 쓰고 버릴 거죠. 버리세요. 버리시고 1월 달부터는 이게 이제 새로 나옵니다. 새로 나오는데 강의 노트 이렇게 갖고 이제 책으로 아예 묶어 갖고 나옵니다. 묶어 갖고 나오면은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 전체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낱장으로 주는 프린트는 버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보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묶어서 주는 거나 보관하는 거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이 되는데 이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 요거를 네 글자로 신고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공인중개사 법령을 배우시면서 등록관청을 배우셨죠? 네. 여기서는 신고관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신고관청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똑같기는 이거는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이라고 했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되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쭉 해갖고 10월 달까지 강의를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초보로 바뀌는 거예요. 초보로 바뀌다 보니까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예를 드는 것도 세밀하게 예를 들어야 되죠. 게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공부 잘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 안 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저기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해 줬습니다. 할 수 있죠. 업무적 범위 전국이니까.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누구? 거 봐요. 잘못 들었지? 다시 리바이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그러니까 사무소는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다고요. 등록관청은 어디? 강남구청장. 신고관청은? 종로구청장. 그러니까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이라고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 틀리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운수구청장이니까 똑같은 시장운수구청장 같지만은 두 개는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지지 시군구청장 구별이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해야 되는 내용은 총 몇 가지? 9가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9가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본서책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박스 내용 9가지예요.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되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번 거래상 부동산 등의 소지지, 지번지목, 면적, 거래상 부동산 등의 종류. 5번 실제 거래가격 1번부터 5번까지를 왼쪽으로 묶습니다. 예? 1번부터 5번까지라니까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왼쪽으로 묶고 6번 거래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7번 거래상 주택의 매수자본이 입주할 주와 입주 예정 시기. 6번, 7번을 별도로 왼쪽으로 묶습니다. 8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9번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강목의 사항, 개업공인사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8번, 9번을 별도로 왼쪽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몇 묶음이에요? 세 묶음. 세 묶음이 되는데 뒤에부터 갑니다. 뒤에부터 가는데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두 가지예요. 있는 경우만 신고해야 되는 사항 두 가지. 첫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두 번째, 개업공인사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거래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6번, 7번이에요. 자금의 조달 계획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를 해야 되고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실거래가.
그러면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한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거래가를 언제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급하느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상 부동산에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잘 접수 안 되셨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정리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되는 사항 2가지. 첫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두 번째, 개업공인세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사항. 투기 과열지구 내에 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뭐를 신고해야 된다. 2가지. 자금의 조달 계획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5가지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한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거래가를 언제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급하느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상 부동산에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상 부동산의 소지지, 지번지목, 면적.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야, 그거보다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방식이 더 나은 겁니다. 한 글자씩 따서 외우면은 그 틀에 맞게끔 문제를 안 해줘요. 지문을 안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다른 내용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비교는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하고 일단 요거 9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보면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첫 번째는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와 B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예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주는 경우. A와 B 간의 매매계약 체결을 개업공예사인 갑이 중개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합니다. 3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마을 이장은 개업공예사가 아니죠. 시골마을 이장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습니다. 시골마을 이장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다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시골마을 이장은 개업공예사가 아니라고요.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으면 몇 번? 1번.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지. 시골마을 이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3번은 개업공예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을 때 개업공예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쭉 이렇게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알아두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쭉 얘기를 할 테니까 전체적인 그냥 윤곽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누가 돼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전자문서인 신고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자계약서를 얘기합니다. 전자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제출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죠. 제출하는 것도 공동으로 제출하라면, 제출하는 것도 공동으로 제출하라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반쪽짜리씩 들고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꼴선 합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제출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니까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에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한 사람이 끝끝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매도인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끝끝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일르라는 얘기죠. 제가 신고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신고를 거부하는 놈한테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 신고는 이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인 신고를 할 수 없다. 대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시하고 대리권을 위임한 위임인의 위임장이 되는데 이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뭐예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한 규정이 전부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로 대체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하는 게 바로 이 신분증명서가 됩니다. 이 신분증명서는 지금 갖고 있는 신분증명서가 뭐예요? 예, 주민등록증 대신에 뭣도 쓰죠? 운전면허증도 쓰죠. 대신에 뭣도 씁니까? 여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신분증명서 사본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카피한 게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명서가 대체하기는 조금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면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떼기가 힘들죠. 인감증명서 이거 아무나 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니면 못 띱니다. 그런데 신분증명서 사본은 남의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민등록증 갖고 옆에 가서 카피하면 이게 신분증명서 사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신분증명서가 대체하기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첨가시켜 넣은 게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첨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요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요거 대신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들어두시기만 하고 이거 안 외워진다고 짜증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대리인 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대리인 신고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인 신고를 할 수 없다. 대리인 신고에서는 요거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한다? 이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 다른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한다? 이건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A, B 간의 매매계약 체계를 개업공개사인 갑이 중개를 해줬다. 누가 신고한다? 갑이 신고해야 되는 거죠. 갑이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인 A와 B는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당연히 전자문서인 신고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거래 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안 해도 된다. 역시 말이 길어지면은 이해를 잘 하시네요. 신고 의무가 없죠. 신고 의무 없는데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저기 앞쪽에서 안 배우고 넘어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을 하든 날인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등록인장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안 찍어도 된다. 그러니까 서명, 그냥 이름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름 쓰는 게 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인장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찍어요? 안 찍어도 된다니까요. 물론 등록인장 찍어도 되지만 찍어야 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앞쪽에서 서명 날인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온 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보면은 개업공인사가 서명 및 날인에 이르는 서식과 개업공인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서식이 있게 됩니다. 이게 서명 날인이 이래봬도 매 시험마다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이에요. 서명 및 날인. 이거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라는 얘기죠.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을 하든 날인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서명 날인이라고 합니까? 기명 날인이라고 합니까? 이게 서명 날인이에요. 기명 날인은 인쇄된 이름에다가 도장만 찍는 것을 기명 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세밀하게 알아둬야 되니?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 그 개업공예사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젊어졌습니다. 많이 젊어졌는데 젊은 사람들은 글씨를 잘 못 쓰죠. 글씨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필체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개업공예사들은 볼펜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그 필체로 볼펜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글씨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글씨 잘 써도 볼펜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시켜서 프린트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다 써갖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갖고 거기 이제 개업공예사 인적사항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무인을 찍었어요. 이 고무인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소위 이제 우리나라 개업공예사들은 이거를 약칭 명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개업공예사 인적사항 쓴 도장이 있어요. 뭐 등록번호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네모 번트 해갖고 사무소 소지 이런 거 다 기재한 이 그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옆에다가 등록한 도장을 팍 찍어서 교부를 해줬는데 볼펜으로 글씨는 한 글자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에 기재해 드는 사항은 완벽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이게 서명날인 위반이에요. 서명날인. 이게 서명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꼭 자필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옛날에는 단속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경인지방을 일제 단속을 합니다. 경인지방, 그러니까 그 인천, 부평, 부천 일제 단속을 해갖고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난감했던 거죠. 되게 우리나라 개업공예사들이 협회에서 나온 계약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계약서를 써갖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난감하지. 그래서 그 이후에 협회에서 계약서 기본 폼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개업공개사 이름 쓰는 칸에는 이게 커서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컴퓨터로 쳐놓지 말란 얘기죠. 서명 날인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일제 단속을 하니까 그 이후에 서명 날인이 문제가 나오게 있죠. 그래서 이제 20회션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나왔던 게 서명 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서명 날인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 서식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첫 번째는 거래계약서. 두 번째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이거 저기 앞쪽에서 했습니까? 아, 했어요? 아, 저는 안 했는지 알고 전부 다 모르길래. 그래서 이 두 개 서식에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등록인장 찍어야 된다, 안 찍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겁니다. 날인도 해야 되니까.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식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이게 두 개 서식에서만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서식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인데 그러면 나머지 서식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서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고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을 하든 날인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인장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안 찍어도 된다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예요. 서명 날인은 이렇게 접근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가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하는 거는 어디에 찍기 위해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하는 거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에 드는 서식도 요거 두 개 서식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서식 전속중개계약서라든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여기서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인장 안 찍어도 되고 설사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에 이들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서명 날이 나왔을 땐 전부 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함께 서명 또는 날인에 이들 의무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니까. 세 번째, 요즘에 이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습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해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둘 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적상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요거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다? 소속공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소속공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이거를 이면에서 생각하면은 고용인에는 두 명이 있죠. 소속공인사하고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소속공인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은 중개보조원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소속공인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때도 여기도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 없다. 대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시장구조구청장에게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위에 거하고 좀 틀리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시험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위임을 했다는 거를 신고한 측의 입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나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를 신고한 측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임인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업공인사가 소속공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임을 했다는 것을 신고한 측의 입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죠. 왜? 여기는 사장님이고 이건 종업원이니까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소속공인사는 전부 다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 종업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위임을 했다는 것을 이거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업공인사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명 사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도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층에서는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지체 없이 교부를 해주게 되는데 이 신고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 신고 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한다고 했죠. 이 신고 필증에 대해서는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제도가 있게 됩니다. (288) 거기 하단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정정은 어느 때 정정합니까? 잘못 기재됐을 때가 정정이에요. 변경은 계약 내용이 바뀐 거죠. 내용이 변경됐을 때 변경.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정과 변경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 등의 신고를 하게 되는데 해제 등의 신고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바뀝니다. 책은 앞쪽으로 287페이지 제일 밑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법령 원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법령 원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해제 등의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었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사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제 등의 신고 여기서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